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점심시간 엄청 빨리 가죠. 네. 자, 이제 저당권 볼 텐데, 그 이론 정리 잠깐 좀 보면, 저당권의 성립을 먼저 보시면,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가 나오죠.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설정자를 소유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보통은 채무자일 텐데,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저당 잡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물상보증이냐. 그러니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되고요. 3자 명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예외는 있다. 예외.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냐면 합의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러면 보통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을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라는 거야? 채무자. 항상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설정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저당 잡힌 설정자, 소유자는 채무자가 돈 빌렸으니까 자기 건물에 저당 잡히겠죠. 근데 을이요.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을의 친구 병이 자기 부동산에다가 갑의 저당을 잡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제3자가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여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제3자도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채무자 을이 돈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물상 보증인 소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게 좀 첫 번째예요. 설정자는 채무자이거나 제3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채권자인데 을의 건물에 저당권자는 병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3자 명의의 저당권이에요. 채권자가 아닌 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이게 인정되면 병은 뭐가 없는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채권 없는 저당. 이건 부종성 위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3자 명의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야. 언제나 무효는 아니고 갑과 을과 병이 셋이 뭐 했다고요? 합의했다면 예외적으로 3자 명의의 저당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합의가 없는 한 3자 명의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는 게 판례였고, 저당권 객체는 등기 등록될 수 있어야 되고요.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죠. 일정한 행위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근데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로 표시해 줘야 돼요? 금전으로. 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만약에 금전이 표시가 안 되면 후순위로 들어올 사람이 겁나서 들어올 수가 없죠. 앞에 이거 얼마 받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할 때, 등기할 때는 금전으로 표시해야 되고, 자, 저는 제 일을 해야죠. 효력이 나오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 담보되는 건 딱 몇 가지냐면 5개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인데, 근데 앞에 3개,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되어야 담보되고요.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 담보가 돼요. 이자는 얼만큼 담보되냐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근데 조심하실 점은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얼만큼이에요? 1년분까지만 담보가 된다. 다른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갑이 얼만큼 받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얘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갑이 우선 변제 받아갈 돈이 얼마냐. 일단 1억 원이 바로 뭐예요? 원본이죠. 원본.
그러면 원본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자가 나올 거예요. 원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두 사람이 위약금에 약정을 했다면 위약금도 담보되고요.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일반 이자가 아니라 지연이자, 지연배상. 그리고 등기 실행 비용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죠. 몇 가지가 담보되냐면 딱 5가지야. 그럼 이거 말고 딴 거 써 있으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담보되는 건 5가지. 그럼 여기서 이자는 얼만큼 담보된대요? 이자는. 무제한. 전부 담보돼요. 전부. 그런데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1년분까지만 담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가 이제 변제기예요. 변제기. 그러면 예를 들어 2018년에 돈을 빌렸고요. 변제기가 2020년이에요. 2020년. 근데 현재 2022년입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돈을 안 갚은 지 변제기 2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못 참겠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갑이 우선 변제를 받아갈 돈이 얼마냐? 일단 1억 원 원본이죠. 원본 당연 담보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자 얼만큼 담보예요? 무제한. 근데 여기서 무제한이라는 건 2018년부터 언제까지의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변제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2020년 될 때까지의 발생한 이자는 다 담보되는데, 근데 변제기를 넘겨버리면 이제 일반 이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자. 그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고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배상은 현재 지연된 지 2년 됐잖아요. 근데 이걸 다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우선 변제? 1년 그러니까 2021년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니 그러면 2년 연체됐으면 이거 다 우선 변제해 주지 왜 1년으로 딱 잘라서 하느냐? 이게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 얘가 만약에 지연이자까지 무제한 받아갈 수 있게 하면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높은 이율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질질 끌어봐야 우선 변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2년 됐는데 을이 돈이 좀 생겼어요. 채무자가 변제하고 이걸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 즉 지연배상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될까요?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될까요? 얘는 끝까지 책임져야죠. 얘는 전부 책임져요. 전부 변제해야 한다. 이 얘기죠. 자, 요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러니까 이 경매 실행되었을 때 담보되는 채권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앞에 원본이자 위약금 등기해야 되고요. 얘는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담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속 매년 나오죠. 목적물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럼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 저당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설정 전의 것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설정 전후와 상관없이 무조건 미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배제 특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제 특약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등기 없이도 대항한다고 틀리게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니은.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어디에도 미치냐면 종된 권리. 그래서 건물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건물 유지를 위한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고요. 집합건물법상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칩니다. 근데 과실 나왔네요. 과실에는 원칙은 안 미치죠. 왜요? 과실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현재. 저당권자요? 설정자요? 설정자. 그러면 과실도 설정자 거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는 미친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서는 이렇게 법조문대로 과실이라고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차임. 이게 대표적인 법정 과실. 그 얘기고. 자, 그럼 지금 나온 건 목적물의 범위라는 건 이 얘기잖아요. 이게 토지인데 갑이 이 토지의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나무는 토지와 별개 독립한 거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이런 말 쓰죠.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토지 소유권이 나무에 미치나요? 라고 하면 미치고 안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이건 부합물이에요. 여기에 종물이 있다. 주물에 설정되면 종물에 미친다.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유소 유료 저장 탱크의 저당권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주유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유류 저장 탱크에 미치지 않지? 미치죠. 그게 부합물이니까. 그러면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성숙한 농작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경작자 거니까.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건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부합물이냐 후에 부합물이냐 묻지 않고 다 미칩니다. 근데 이 미친다는 이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임의 규정. 그리고 이게 배제 특약이 가능하고 배제 특약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하면 당연히 종물에도 미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등기해야 되는 거고. 같은 법리로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련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였냐면 이런 거 봤었어요.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이 표현. 타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 타인 토지 건물이란 말이 써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만약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철거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뭘 설정한 거예요? 토지의 지상권이나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했으니까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쳐요? 아니면 토지 이용권에도 미치는 거야? 다 같이 미치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다는 거예요? 지상권도 취득하는 거예요? 종된 권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또 집합건물법상 전유 부분 있었잖아요. 전유 부분. 예를 들어 아파트 101호. 아파트 101호는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에요? 101호는 저 혼자 쓰잖아요.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이 존재하려면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1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인은 101호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101호에 대한 대지 사용권까지 같이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과실.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과실에는 원래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미치냐면 압류 후부터 발생하는 과실에는 미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의 토지에 나대지예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었다. 갑이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갑은 토지 이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갑 소유 토지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토지가 경매되어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이 경락인과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 이용권 없고, 나중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보겠지만 나대지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도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건물의 철거를 막아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건물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에 붙여서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철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별개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일괄경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걸 365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일괄경매는 얘가 꼭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이거는 권리를 정한 것이지 의무를 정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문에 일괄경매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오해했어요. 틀려요. 우리 365조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괄경매가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저당권이 설정될 때 반드시 어때야 돼요? 나대지에 돼요.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거나 또는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가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척되었다면 일괄경매는 안 됩니다. 나대지일 것. 자, 두 번째, 반드시 누구 건물이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일 거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갑의 건물을 경매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신축한 건물을 A한테 팔았대요. 그럼 현재 A가 소유자다. 일괄경매가 될 수 없죠. 당연한 게 아니 갑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A 건물을 경매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누구 거야 돼. 갑. 그럼 만약에 A가 신축한 건 맞아요. 그럼 A가 신축했으면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니까 일괄경매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갑이 그걸 샀대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 거야? 갑. 저당권 설정자. 일괄경매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설정자 소유 건물이면 일괄경매가 되고 제3자 소유 건물은 일괄경매 할 수 없고요. 자, 세 번째, 우선변제 받아야죠. 그럼 이 우선변제는 토지와 건물 중에서 어디로부터만 되는 거예요? 얘는 토지의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로부터만 되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니까 철거를 막기 위해 일괄경매를 인정해 줄 뿐이지 얘는 우선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받으라고요? 토지로부터만 받아야 한다. 요 일괄경매 요건 요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례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일괄경매 나오죠. 자, 일괄경매 중요한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일괄경매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 건물이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자 거야 되고요. 3번, 의무를 정한 게 아니다.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된다고 했냐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안 돼요. 어디로부터만 된다고요? 토지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사례 문제로 나오죠. 물어볼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정지상권이냐 일괄경매냐. 그럼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하고요. 다만 뭔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고. 자,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중요한 게 또 제3취득자 중요하잖아요. 제3취득자.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불렀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예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제3취득자라고 하려면 일단 뭐가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거를 샀거나 후순위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얘가 샀으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죠. 그러면 이 건물, 저당 달린 건물이 팔리면 저당권이 없어져요? 따라가요? 따라가죠. 저당권은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당 달린 건물에 병이 후순위로 전세권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토지인 경우에 후순위로 지상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 제3취득자의 공통점은 일단 첫 번째,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야 돼요. 후에 들어와야 되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공통점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 뒤에 이런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이 아니라 후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라고 인정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후순위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3취득자의 개념 봐두시고요. 시험에서는 제3취득자의 경우라고 착하게 안 나옵니다. 보통 뭐라고 출제하냐면 저당권 설정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당권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써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 제3취득자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들의 공통된 운명은 뭐였냐면 얘네들은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권리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넘어갈 거고 저당권 뒤에 들어온 용의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제3취득자를 보호해 주자라고 해서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자, 첫 번째,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입니다. 경락받으세요. 보호 같지 않은 이상한 규정이 낙찰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받기 싫어서 안 받아요? 근데 이런 규정을 왜 두냐면 채무자는 경락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채무자는 자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됐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 안 갖고 경매 참가해서 경락인이 되는 건 집행법상 금지돼요. 근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에요. 아니니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확인적인 규정을 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이 실행 안 되면 좋잖아요. 실행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대신 갚아야죠. 소위 대위변제합니다. 근데 대신 갚아도 되는데 뭐 특별히 이런 걸 왜 또 규정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 이게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 보통의 저당권의 경우에 변제할 때 전부 변제냐 아니면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되느냐 그 문제 때문이에요. 얘는 얼만큼만 갚게 해줘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1년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채권. 아까 우리 피담보채권, 담보되는 채권이 뭐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얼만큼?
1년분. 거기까지, 실행비용까지가 담보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지연배상 전부가 아니라 1년분까지만 갚으면 된다. 이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이런 얘기고요.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경락을 받든 대신 돈을 갚든. 돈이 없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아하는 건 이 제3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여기에 비용 쓴 게 있겠죠. 예를 들어 필요비를 썼다, 유익비를 썼다. 그러면 이 비용이라도 아주 빠르게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선 상환받게 해줄게 라고 정하죠. 비용의 우선 상환. 경매가 실행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돈이, 배당되는 돈이 뭐겠어요? 실행비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경매를 신청하려고 법원에 갔어요. 그럼 가서 법원에다가 경매합시다. 이러면 경매가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뭘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돈을 안 내면 경매 실행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실행비용을 내서 경매가 진행돼요. 그럼 이제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법원이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돈 준다고요? 돈 낸 애한테, 실행시킨 애한테 비용 털고 배당하는 거야. 그래서 실행비용은 1순위라고도 하고 0순위라고도 해요. 걔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주느냐? 제3취득자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 비용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보다 더 빨리 해줘요. 실제로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거. 그러면 자, 여기 써있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제3취득자 보호규정인데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제3취득자 변제인데 얘는 얼만큼만 변제하면 돼요? 피담보채. 이때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지연배상 얼만큼만 1년분만 변제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특수저당으로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은 뭘 등기하도록 되어 있냐면 최고액을 등기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면 보통 저당 설정 안 하죠. 다 뭐 잡아요? 근저당. 그럼 근저당은 한도액을 정하기 위해서 최고액을 등기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의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거래하다 보니까 실제 채권액은 1억 5천이 된 거예요. 갚아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최고액 등기는 얼마까지 됐다고요? 1억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겠어요?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돼요. 당연히 채무자는 끝까지 변제해야죠. 그러면 전부 다 우선 변제 안 해주고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해주는 이유는 똑같아요. 채무자를 위해서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할 때 전부 변제해야 되지만 이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전부 변제가 아니라 뭐까지만? 최고액까지. 그러면 실제 채권액이 1억 5천이라도 얼마만 갚으면 되는 거야? 1억 원까지만 갚으면 말소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요. 세 번째, 비용의 우선 상환이에요.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썼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제일 빠른 거예요. 실행비용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제3취득자의 비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소액보증금이에요.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당해세 이런 것들 나올 거고, 뭐 배당 순서는 뭐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으니까 나중에 몇 가지만 챙겨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빠르게 배당이 된다. 요게 제3취득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질문 계속 보죠. 자, 저당권 볼게요. 한필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물건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는 물건은 뭐밖에 없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 쓸 때는 반드시 전부를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저당권은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파트가 있을 때 방 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칸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에 돈 빌리러 가서 담보대출 받으러 가서 제 방만 저당 잡힐게 이게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이번에 채권자 아닌 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채권자가 아닌 3자 명의의 저당권.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유효라 했어요? 3자 간의 합의.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대요. 자,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3자 명의의 저당권도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여야 돼요? 제3자라도 돼요? 제3자. 물상보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누구여야 한다고요? 채권자여야 돼요. 저당권자는 제3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의 저당권 이런 거 인정해 줍니다. 3번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보존비용은 담보되지 않는다. 읽어볼 필요도 없죠. 아까 담보되는 거 몇 개였어요? 5개. 5개는 이제 알았고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해야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은 1년분이고 그리고 실행비용 5개만 담보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담보 안 되는 걸로 꼬드기는 건 다 이거예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목적물의 보존비용 이런 건 담보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보존비용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 지문이 자꾸 나오냐면 질권이랑 비교가 돼요. 질권은 질물을 채무자가 점유해요? 채권자가 점유해요? 우리 질권하면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었죠? 전당포. 그러면 전당포에 돈 빌리면 노트북이나 시계나 반지를 채무자가 들고 있어요? 질권자에게 인도해요. 그러면 그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 유치하면서 보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 우선 변제됩니다. 그래서 질권에서는 그게 우선 변제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질권과 저당권의 결정적 차이점은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를 않아요. 점유를 안 하니까 그로부터 보존 비용이 들어갈 리도 없고 저당물에서 손해가 발생할 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어가면 다 틀려요. 4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부동산에 관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중요한 말은 뭐야? 부합되면 저당권은 미친다라는 거죠. 갈수록 조용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수업에 집중을 하시는 건지 눈을 감으시는 건지. 오후 강의가 원래 그래요. 식사하시고 노곤노곤한데 또 맞는 거 먹고 왔는데 앞에서 자장가 불러주고 자, 어깨 좀 피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당권 끝나고 계약법 조금만 더 보면 돼요. 자, 5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 전유. 그럼 뭐 나오겠어요? 전유 부분 나왔으니까. 대지 사용권 나올 거예요. 전유 부분 나왔으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뭘 설정했다고요? 토지 임대차를 설정한 거예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 아니라 어디도 미친다?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예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원래 종물에 미치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기로 약정하면 이 약정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의미 규정이니까. 이 약정은 등기, 하자가 빠졌네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설마 하자 빠졌다고 틀렸다고 그러지 마시고 등기해야. 등기 안 하면 알게 뭐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었느냐 후에 부합되느냐 따지지 않고 미쳐요. 근데 이 미친다는 358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니까 안 미치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미치고 자기들끼리 특약한다고 제3자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알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지문. 남의 땅에 있는 건물. 그럼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건물 소유권뿐 아니라
토지영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문으로 계속 반복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대요. 그럼 압류 이후에 설정자의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차임채권 뭐예요? 과실. 원래 과실은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 후. 압류된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에는 저당권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압류 후에 발생한 과실은 설정자가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압류된 후에 발생하는 차임채권 이런 과실은 설정자가 가져도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저당권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요.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그러면 압류된 이후에 과실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실은 설정자가 가져가면 안 돼요. 설정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뒀다고 했냐면 원칙에 따르면 과실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설정자 거예요.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저당권이 과실에 미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설정자 입장에서는 경매가 빨리 진행되는 게 좋아요? 늦어져야 돼요? 늦어져야 내가 과실을 계속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경매 절차에 협조할 리가 없죠. 오히려 방해합니다. 막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요. 절대 인정 안 해준다고 난리 나요. 그래야 과실을 계속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뭐라고 정의냐면 당신이 아무리 경매 절차 지연시켜봐야 그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발생한 건 당신 가질 수 없어 라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안 미치는 거예요. 설정자 거니까. 근데 언제부터는 미치게 해버리겠다. 부동산을 압류하면. 압류는 뭘 하면 압류된다고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저당권이 전부 미치게 하겠다라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어떤 상태다? 나대지였다는 거예요. 나대지 나오면 물어볼 말은 법정 이상권 되냐 안 되냐. 무조건 안 되고 일괄 경매 된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런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일괄 경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요건은 갖췄어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요건은 갖췄는데 일괄 경매가 되려면 제3자 소유 건물은 안 되고 누구 거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자. 이 얘기하는 거죠. 1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여야지만 일괄 경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괄 경매해도 건물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로부터만 되는 거예요. 4번,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없다. 이건 권리를 정한 거지 의무를 정한 게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물상대위 나왔네요. 물상대위 기억나세요? 우리 전세권 할 때 막 그림 크고 그래서 봤잖아요. 그럼 이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네. 그죠? 다시 봐야 될 분위기죠? 예. 이게 그때 수업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서 봤던 거예요. 몇 번 보셔야 돼요, 몇 번.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을이 근데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갑은 이 토지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거야. 우선 변제 받는 액수는 얼마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이자는 얼마? 무제한. 변제기까지 이자 무제한. 지연배상 얼마야? 1년분까지. 실행비용 얘가 그만큼 우선변제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저당 토지가 강제로 수용됐어요. 그러면 강제로 수용되면 여기 달려있는 저당권도 전부 다 소멸됩니다. 수용되면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제한물권은 전부 소멸해요. 그럼 수용주체에게 수용되면 얘는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아이고 우선변제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당을 달아놨는데 수용되면서 저당권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변제권은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을에게 뭐가 지급돼요? 보상금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얘는 원래 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당권이 소멸하고 발생한 그 가치의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상대위는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우선변제. 만약에 얘가 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그럼 다른 데 따라가면 우선변제 해주겠어요?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선변제를 전제로 원래 우선변제권이 인정됐으니까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그 우선변제권은 계속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날아갔지만 이 갑은 이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상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을이 이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요? 압류. 왜 압류해야 한다고 했냐면 을이 가지는 일반 재산과 특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우리 무슨 얘기냐면 저당은 특정의 원칙이 있어서 이 갑이요 원래 이 부동산의 저당을 설정했는데 을은 이 저당 잡힌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재산을 소위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을 놔두고 다른 일반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제가 제 아파트를 저당 잡혔는데, 은행에 저당 잡혔는데, 저는 그 저당 잡힌 아파트 말고 다른 땅과 예금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은행에 돈 안 갚으면 은행은 저당 잡은 아파트 놔두고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당 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보상금을 받아가 버렸어요. 보상금을 받아가 버리면 을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되어 섞여버려요. 그러면 우선변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압류 특정은 언제 해야 돼요? 받아간 다음에 해도 돼요? 받아가기 전에 해야 돼? 인도 전에 해야 돼. 인도 전에. 인도나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압류는 일반 재산과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돼요? 제3자가 압류도 돼요? 상관없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압류만 이루어지면 분리됩니다.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 아까 우리 유치권 얘기할 때 유치권은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잖아요. 우선변제권이 없으니 뭐도 없다. 당연히 물상대위도 없죠. 원래 경매도 우선변제를 못 받는데 다른 변형물에 간다고 우선변제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물상대위란 말이 나오려면 이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멸된 거야? 소멸되었으니까 다른 데 올라타는 거야? 만약에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을이 병한테 저당 부동산을 팔았대요. 그럼 얘가 얘한테 매매대금 줍니다. 매매대금. 그러면 갑은 자기 채무자가 병이 가지는 매매대금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당 부동산이 매매가 된 거예요? 저당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저당권이 없어질까요?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그러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갑은 뭐 하면 돼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죠. 그러면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당권이 그대로 있으면 물상도에는 없어요. 실행하면 되니까. 저당권이 날아가 버리면 그때 하는 거예요. 수용되면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변형물의 물상도에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저당 부동산을 임대차 해줬대. 임대차. 그럼 병이 을에게 차임 주겠네요? 차임. 이 차임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당 부동산이 임대차 된다고 저당권이 소멸될 리는 없죠. 물상대위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게 물상대위 인정 안 되는 거. 공통점은 뭐냐면 저당권이 소멸된 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첫 번째 매매대금. 두 번째 차임.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협의취득이에요. 협의취득 시의 보상금. 그러면 얘랑 구별하셔야 돼요. 수용. 재결 수용되었다. 이 재결, 공용징수라는 건 강제 수용이에요. 근데 협의취득으로 수용되는 거야? 그럼 협의취득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얘는 순전한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다라고요. 그럼 강제로 수용되는 게 아니라 협의로 취득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진다는 거야? 저당권이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러면 협의취득 시의 보상금은 물상대위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강제 수용이냐 협의취득이냐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12번.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압류했대요. 언제 압류했다고요? 후에. 안 돼요. 언제 했어야 된다? 전에 했어요. 전에. 그 다음에 13번. 물상대위를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가 직접 할 필요 없고 누가 해도 돼요? 제3자. 상관없어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틀리고. 자, 1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을 한 법률에 따라, 자, 중요한 말이 뭐예요? 협의취득 됐대. 협의취득. 그럼 협의취득은 순전한 매매와 같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자, 그럼 보상금 나와 있겠네요?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대금, 차임, 협의취득 시의 보상금 이런 것들은 물상대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부동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세권을 취득했대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러면 제3취득자면 세 가지가 파바박 떠올라요. 세 가지가. 첫 번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입변제 다 갚을 필요 없어요. 지연배상 1년분, 피담보 채권. 세 번째는 비용의 우선 상환이에요. 상환. 세 가지가. 지금은 우리 초반이니까 안 떠올라도 계속 보시다 보면 제3취득자 나오면 첫 번째,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입변제 다 갚을 필요 없다. 세 번째, 비용은 우선 상환해준다. 그럼 셋 중에 하나 물어볼 텐데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지연배상 얼마? 1년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를 변제한다고 써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뭐가 될 수 있다? 매수인,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저당권 설정 뒤 목적물을 매수 취득하여. 그러니까 지금 제3취득자인데 표현은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은 다 다르죠. 저당부동산의 전세권 취득한 자, 얘는 소유권 취득한 자, 얘는 설정 뒤 매수 취득한 자. 내용은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야?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뭘 썼대요? 필요비. 그럼 비용 받아야죠. 그러면 이 경매가 실행되면 매수인은 필요비를 뭐 할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주 빠르게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뭐 내용 자체가 매년 나오긴 하는데 얘는 좀 어렵진 않죠. 그렇죠? 예. 자, 조금만 보고 쉴게요.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근데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게 해야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은 할 수 있다. 신문 광고 내도 돼요. 근데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승낙해야 됩니다. 2번,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사항을 포함시키는데 핵심어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그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렀어요.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일 것. 3번,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네? 도달했으면 효력이 생겼겠네요? 그러면 효력이 생긴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요번 시험에도 역시 이것도 출제가 됐죠. 요번 시험에는 뭐 출제가 됐는데 사례 문제로 바꿔서 출제했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번 시험에서 승낙 기간을 10월 5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약서가 9월 22일 날 도달이 됐어요. 9월 20일 날. 9월 24일에 청약을 철회했대요. 철회돼야 안 돼요. 자, 다시. 승낙 기간을 10월 5일로 정하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청약이 22일 날 도달됐어요. 청약은 효력이 생겼네. 그러면 청약자가 24일 날 철회했대요. 철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 철회했어야 돼요? 20일 전에 했어야 됐죠.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걸 또 사례 문제로 이렇게 냈었고. 2번,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 돼요? 기간까지 받아야죠. 그렇죠?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받지 못했대요.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못 받으면 효력을 상실하죠. 계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5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청약은 무효가 되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야? 새로운 청약.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7번,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다.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뭘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8번.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내일까지 답변 안 하시면 승낙한 걸로 볼게요 라고 청약했대요.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 내일까지 답변 안 했다고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9번. 격지자 간의 승낙 나오네. 격지자 간의 승낙은 언제 인정이 돼요? 발송 시점. 청약자에게 기간 내에 도달되면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구별하고 갈게요.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12월 1일 날 청약을 합니다.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청약하면서 승낙기간을 12월 15일로 승낙기간을 정했다. 근데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이 됐고요. 을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12월 13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12월 16일에 승낙서가 도달이 됐어요. 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하시라는 건데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 15일까지 들어가야 돼. 16일이네. 계약이 성립될 수 없어요. 528조 1항. 528조 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질문 나왔어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 기간 내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531조에서 지금 방금 뭘 봤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한대요? 승낙서 발송한 때.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승낙 기간을 넘었으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이 규정에 따르면 13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였어요. 우리 학설은 둘을 섞어요. 자, 그럼 둘을 섞으면 일단은 며칠 날 성립을 인정합니까? 발신주에 따라 13일 날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요. 근데 그게 계속 인정되려면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승낙 기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발신주의는 의미 없습니다. 불성립이에요. 그럼 만약에 12월 15일 날 승낙서가 도달됐대. 그럼 언제까지 들어간 거야? 기간까지 들어간 거네요?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합니까? 그러면 13일이에요. 근데 15일을 넘어서 들어갔다? 발신주의 없어요. 계약은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면 사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승낙 기간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갔다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서 도달 시에요, 발송 시에요? 발송 시가 되는 거야. 근데 승낙 기간을 넘어버리면 발송일 날 성립하는 거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구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거죠.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성립해요?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 줄여서 말하면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어야 한다. 갑이요. 갑이 을한테 12월 1일 날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매도에 청약을 했다는 거죠. 청약서가 12월 4일 날 도달됐어요. 그러면 을이 이 청약서를 받아보고 1억 괜찮네. 내가 살게. 이러면 얘는 뭘 한 거야? 승낙을 한 거예요.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여기서 12월 3일이라는 것은 을이 갑의 청약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 이러한 청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주 우연하게도 을이 갑에게 야, 내가 니네 집 1억 원에 매수하면 안 돼? 라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승낙한 게 아니라 둘 다 뭐 한 거야? 둘 다 청약을 한 거야. 근데 둘 다 청약한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었다면 굳이 계약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다만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청약을 발송했을 때여 도달됐어야 돼요. 얘가 한 게 승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되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이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뭐 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순간,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에 자기 이름을 적는 순간,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음료수를 까먹는 순간 바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청약자가 그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성립한다고요? 사실인데. 그러면 고전적인 계약의 성립은 뭐랑 뭐랑 합치되면 성립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가지가 규정된 거야. 첫 번째, 교차청약. 두 번째는 뭐야?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다른 방법으로 성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론 요약한 것에도 표가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아무래도 얘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하죠.